자, 제13장 존재론적 탐구와 무의미시 그리고 역사 이면 이렇게 써 있죠? 거기 13장이라고 초록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춘수 시인은 되게 오래 사셨어요. 1922년에 출생을 하셔서 2004년이면 어떻게 되죠? 산술 80한 2세 되나요? 22년생인데 2004년까지 요즘으로 하면 뭐 이렇게 80세가 좀 넘으셨죠? 예, 그러니까 82세. 뭐 요즘으로 따지면 100세 시대 치고는 그렇죠? 많이 사신 건 아니네.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80세 넘기가 쉽진 않아요. 이분은 이제 경남 통영 출신이에요. 통영 알죠? 통영. 옛날에 이제 충무라고 해서 통영 출신이고 니온 대학 그 예술학원 창작과에 입학을 했고 이제 보통 이제 옛날에 사람들 보면 입학을 하는데 졸업을 거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입학을 하고 좀 있다가 뭐 관동 대지진으로 한국에 오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입학은 했어요, 예술학원에서 창작과에.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으로 이제 나중에 또 송환이 되고 그래서 예술 운동도 전개했는데 이분이 경북대학교 알죠? 제가 아는 분이 경북대 이제 물리학과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때 다니실 때 그 국문학과의 그 교수로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김춘수 시인이 워낙 유명한 시인이니까 어쨌든 318쪽을 보세요. 그래서 김춘수는 시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어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한 시인이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은 철학가라고도 해요. 이 사람 되게 시가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시인들을 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용운 시인이 되게 철학적인 것처럼 김춘수 시인도 철학적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꽃이라는 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존재 인식과 관련이 있다. 존재 인식 뭐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시인이다. 그것만 여기는 하고 이제 그 작가 소개를 들어갈게요. 자, 319쪽. 김춘수는 자 22년생이라고 나왔죠. 제가 통영이라는 결은 군사용어인 거 아세요? 군사용어예요. 통제영에서 나온 거예요. 통영이 군사용어예요. 충무도 군사용어잖아요. 충무공 이순신. 충무라는 게 충무공 이순신에 나온 거고요. 통영은 통제영이라는 그러니까 통제하는 진영이라는 거죠. 거기서 제자가 빠진 거예요. 이런 걸 많이 알아야 한다니까 제가 이게 모르셨죠? 이런 이야기 이런 거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틈틈이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통영에서 이제 뭐 몇 번째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를 다녔는데 여기 쭉 보면 졸업을 앞두고 법과 진학을 목표로 일본으로 건너간다고 나오죠. 11월에. 그래서 12월에 고서점에서 릴케의 초기 시집 미력판을 구해 읽고 시에 눈을 뜨고 유학 갈 당시 법학 공부를 권유받았지만 시를 접한 것이 돼가지고 계시적 깨달았다는 거죠. 계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거 나오죠. 마지막 단락 보세요. 40년 4월 도쿄의 니온대학 예술학원 창작과 입학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습작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사건도 투옥도 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졸업은 못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뭐 거기에서 뭐 감옥 생활도 하고 어쩌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이 보세요. 뭐 자세히 읽을 거 없어요. 그런 정도 말면 되고 강제 귀국한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320쪽. 김춘수가 금강산에서 요양을 해. 옛날에는 금강산을 갈 수 있으니까 44년에 명숙경과 결혼해.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보세요. 유치환이 나오죠. 유치환. 여러분 유치환 시인이 통영 쪽인 거 아시죠? 그 통영에 가면 또 이제 청마 유치환 있잖아요. 이쪽에 유치환이 되게 그러니까 통영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문인들이. 박경리도 통영 뭐 이쪽 아니에요? 박경리 뭐 유치환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하여튼 뭐 다른 사람 알 필요 없어. 유치환만 알면 끝난 거예요. 뒤에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유년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뭐 이제 예술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밑에서 본격적인 시인으로 행보를 이제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뭐 인기를 얻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 근데 이제 이 321쪽을 보세요. 321쪽을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시를 막 쓰는데 가장 또 유명한 시인 여러분 이 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이라는 혹시 작품 들어보셨어요? 이게 거기 나오죠.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321쪽의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둘째 줄. 헝가리에 가면 부다페스트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2015년인가 2014년인가 헝가리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부다페스트가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다페스트에서의 이 소녀의 죽음이라는 게 일종의 이런 거예요. 두 개 이걸 연상수법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연상수법.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과 우리의 그 뭐 독립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연결시켜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와 이게 똑같다. 똑같은 맥락이다 해서 두 가지의 상황을 같이 연결시켜서 써놓은 작품이에요.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지금 뭐 여기 책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됐죠?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김춘수는 60년에 마산의 해인대학 경남대학교 전신 조교수로 발령받았다가 보세요. 경북대 국문과로 갔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78년까지 재직하게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많이 가르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321쪽 마지막 단락 본격적으로 무의미시,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시란 뜻이에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그걸 무의미시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런 정도 뭐 처용 단장이라든가 여러 작품들을 쓰게 돼요. 넘겨보세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작품을 쓰는데 이분은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시가 몇 지까지 있나 한번 보세요. 뭐 시까지는 잘 몰라도 되고 17지까지 있어. 맞나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시인들이 17집을 쓰는 시인이 몇 분 될까요? 별로 안 돼요. 예, 일찍이고 한 10집 이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17집을 써버려. 시라는 게 한 편 쓰기가 한 그러니까 아니 근데 82세면 그렇죠. 시인치고는 오래 사셨죠. 시인치고는 네, 맞아요. 시인치고는 오래 사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오래 산다고 해도 이렇게 17집을 쓴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꾸준히 이렇게 썼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정도 말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작품 세계의 특징이 중요해요. 앞에는 그냥 워밍업이고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김춘수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릴케의 영향과 존재론적 탐구. 존재론.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존재론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이제 온톨로지라고 그래요. 온톨로지. 여기 강세가 오죠. 온톨로지인데 이 존재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존재론 하면 아까 제가 누구 생각난다고 철학자? 그것도 기억나시죠? 그렇죠. 하이데거는 존재론이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하이데거 철학만 가지고 한 학기를 막 야 진짜 공부하기 어렵더라고요. 뭐 뭔 소리인지를 몰라 막 그 숲에서 들어가면. 어쨌든 이 하이데거의 이 존재론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김춘수가 여러 경향을 두루 섭렵하면서 활로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정주, 유치원, 청록파신 이런 시를 답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정주나 유치원은 당연히 생명파잖아요. 생명파. 기억나시죠? 생명파 다시 한번 복습. 한 분 더 있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오장환. 제가 그 접시꽃 당신 이야기 했는데 고종환 씨, 오장환이 그 보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은에. 이분도 생명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파 하면 서정 유치원만 생명파인 줄 알아요. 근데 오장환도 되게 유명한 생명파 시인입니다. 그냥 참고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김춘수가 자신의 시풍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한 것은 자 릴케 아까도 일본에 가서 릴케 자 밑줄 써요. 릴케 영향하에 본질과 관념의 세계에 대한 탐색 여기 밑줄 쫙 기세요. 중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존재로. 자 이때를 두고 나이 30을 넘고서야 두기 끊기듯 한꺼번에 관념의 무진기갈이 뭐 야 30이 아니라 우리는 70이 넘어서도 안 나오는데 그러지 않나요? 참 대단하죠. 타고났죠. 그래서 이제 이데아에 대한 추구 뭐 릴케 하면서 드디어 이제 꽃을 위한 서시가 나오죠. 이 김춘수 하면 꽃이에요. 그러니까 꽃을 위한 서시 두 편만 알아도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릴케 영향과 존재론적 탐구예요. 두 번째는 서술적 이미지와 무의미시라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이데아나 본질이라는 형이상학적인 대상을 집요하게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관념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시작한다. 밑줄 치세요. 관념을 벗어나려는 시도. 이게 바로 이제 무의미시라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 치고 무의미시. 무의미시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무의미시라는 건 뭐냐면 읽어도 바로바로 이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라는지 모르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걸. 이상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좀 더 달라요. 이상은 뭐 무의미시까지는 아니고 이상은 이제 자동기술법이라고 해서 시를 띄어쓰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걸 자동기술법, 브루똥이 이야기하는 자동기술법이라고. 좀 더 색깔이 달라요. 이상은. 비슷한 듯 하면서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궁금한 걸 막 생각을 하시면 그게 이제 정말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아주 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동 기술법하고 이제 그 이야기 했고요. 뭐 밑에 있는 거는 몰라도 돼요. 그런 거 넘어갈게요. 필요 없는 영양가 별로 없어. 자, 324쪽 보세요. 324쪽. 필요한 것만 설명드릴게요. 324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무의미시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무의미시가 뭐 탄생이 된다는 게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그건 넘어가고요. 324쪽 초록색 밑에 이것이 이른바 무의미시의 탄생이다. 관념뿐 아니라 시적 대상의 형태를 허물고 대상마저 자 이제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거기 초록색 바로 밑에 줄 끝에부터 관념뿐만 아니라 거기 있죠. 시적 대상의 형태를 허물고 마침내 그 대상마저 소멸하게 되는 단계의 시를 무의미시라고 한다.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뭐 지금은 그냥 이런 게 무의미시다 그렇게만 이해하셔야지 뭐 이거 무의미시가 뭔지 또 들어가려면 끝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세 번째는 역사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폭력이라고 나옵니다. 역사와 이데올로기. 그래서 김춘수의 무의미시 실험과 동시에 기억돼야 하는 게 오른쪽 보세요. 자, 관념의 흔적을 덜어내려고 했던 게 무의미시예요. 그러니까 무의미시라는 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 김춘수 무의미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막 작품들 나오는데 읽어보면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역사 폭력의 문제를 응시하려 했다. 자, 처용단장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처용단장이라고 하는 건 처용가 아시잖아요. 처용가. 네. 처용가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그것의 집필이 시작되었고요. 1968년에 시작돼서 91년에 이분 대단하잖아요. 끈기가. 68년에 시작이 돼서 78, 88 그러면 23년 됐네. 23년 동안 쓴 거예요. 야, 이거 보통 쓰다가 때려치잖아요, 보통. 그렇죠? 김춘수 시인이 공을 들인 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데올로기, 역사, 폭력 이런 것을 다루고 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김춘수 시인의 특징,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작품세계 특징 322쪽 여기 2번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2번 작품세계 특징 별표 치고 첫 번째 1번 뭐예요? 릴케의 영향과 존재론적 탐구 한번 읽어보세요. 2번이 뭐였죠? 서술적 이미지와 무의미시. 그다음 3번이 뭐죠? 역사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폭력. 이거는 시험에 자 다음 중 어떻게 시험에 딱 내기 좋잖아요. 4번까지니까 김춘수 시인의 작품세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 1, 2, 3하고 4번 다른 거 하는 거야.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향토적 뭐 서정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신동엽이겠지.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시험에. 자, 이제 작품부터 들어갈게요. 꽃을 위한 서시. 여러분 꽃이라는 시는 뭐 너무나 유명하니까 여기는 그냥 꽃을 위한 서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꽃을 위한 서시. 존재론적 탐구의 시. 그러니까 이 꽃을 위한 서시를 보면 일종의 사물로서의 꽃이지만 이 사물이라는 게 이 꽃은 당연히 사물로서의 꽃이고 좀 거기다 좀 메모 좀 해놓으세요. 이 꽃은 그러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현상으로서의 꽃 플러스 본질로서의 꽃. 현상으로서의 꽃 플러스 본질로서의 꽃 이런 걸 의미한다. 아시겠죠? 현상으로서의 꽃과 본질로서의 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어둠을 더듬는 언어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해요. 이 김춘수의 이 꽃을 위한 서시를 가지고 비평가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존재의 어둠을 더듬는 언어다. 이렇게 표현해요. 존재론적인 시라는 거죠. 볼까요? 나는 시방 이게 지금이란 뜻이잖아요. 시방은 그죠?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에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추억의 접시 불을 밝히고 한밤내 운다. 나의 울음은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도래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시는 여러분 읽어도 이것도 상당히 어렵죠. 그냥 이 시는 그나마 쉬운 시인데도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김춘수의 시가 이래요. 되게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 그 326쪽을 이제 보십시오. 326쪽을 보면 자, 사물로서의 꽃, 언어로 묘사되는 꽃이 있다. 시인은 눈앞에 사물로서의 꽃과 언어로 묘사되는 꽃을 넘어 아까 이야기했죠. 자, 이 밑줄 써요. 존재의 본질에 가 닿는 326쪽 셋째 줄에 나와요. 이데아로서의 꽃을 더듬고 있다. 이데아. 아까 이데아는 이상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존재론적인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세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정도면 그렇죠. 플라톤을 많이 공부를 했죠. 이데아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용우는 되게 동양 철학 불교를 공부를 한 사람이고 이 김춘수 시인은 서양 철학 플라톤이라든가 뭐 릴케라든가 하이데거라든가 이런 걸 연구했는데 특히 하이데거를 많이 연구를 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존재론이라고 하면 하이데거가 되게 대표적인 작품을 나타낸 사람이거든요. 철학자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지금 그 뭡니까 여기 김춘수 시인의 막 여기 말들이 막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걸 뭐 다 읽으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지나서 지금은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그 의미의 맥락들은 보면 되고 중요한 것만 이제 볼게요. 327쪽 볼게요. 다른 거는 건너뛰고요. 자, 두 번째 단락부터 좀 보겠습니다. 상징에서 최초의 꽃, 상식의 꽃, 현상의 꽃과 본질의 꽃은 둘이 아니다. 시어는 현상의 꽃을 본질이 새겨진 어둠의 돌 속으로 돌려보내고 재차 형상을 캐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꽃이가 아니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는 알죠? 워낙 유명한 시니까. 그 꽃이라는 건 존재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내가 이름을 불러준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아이가 있을 때 아이의 이름을 불러줘야만 걔가 자기의 어떤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존재 인식.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이 꽃이라는 것이 존재 인식, 무명의 단계. 여기 지금 무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325쪽 보세요. 325쪽. 거기 그 마지막 줄에 눈시울에 젖어드는 무명의 어둠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불교에서 무명과 유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뭐든 복잡해. 저도 공부를 깊이 있게 하진 않아서 깊이까지 잘 모르고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이전의 단계 딱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명은 뭐겠어요? 밝음이 있다는 거잖아. 깨달음을 얻은 후의 상황. 이걸 이제 불교에서 무명과 유명, 제가 박사論쓸 때 이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무명과 유명이 그런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이전이냐, 깨달음을 얻은 이후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327쪽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그 어둠의 돌 속으로 돌려보내고 청상을 깨낸다는 게 존재적인 의미를, 존재론적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얼굴을 가리운 신부인 이유는 이중적이다. 이런 말 나오죠. 따라서 찾았어요? 네. 327쪽에. 자, 그래서 첫째, 동그라미. 본질을 가리운 얼굴.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운 신부라는 거니까. 둘째, 그럼에도 거기에 틀림없이 본질의 새끼가 있으리라는 믿음 있다는 겁니다. 사물에 드리운 휘장을 걷는 것이야말로 상징으로서의 시어의 직능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면사포라고 하는 신부가 할 때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굴을 그 무명의 단계가 유명의 단계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불교적인 의미, 철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래서 무용지용, 이거는 여러분 무용지용은 어디에 나오는 말인 줄 아세요? 무용지용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분은 공부를 한 거, 이거 딱 읽어보면 동양 철학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왜냐면 무용지용이라는 걸 써보세요. 무용지용이라는 말 혹시 아시는지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 이 뭔 소리인지 아세요? 자,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우니까. 자, 우리가 그 병이 있어. 어려운 말이. 병이 있어, 병. 병뚜껑이라는 게 있어. 그럼 쓸모 없죠. 병뚜껑이 쓸모 없잖아요. 근데 병뚜껑을 막 모아가지고 막 작품을 만들어 안 만들어. 또 낙엽이라는 게 쓸모가 없죠. 근데 낙엽 쓸모 없는 걸 모아가지고 막 벽지 만들 때 단풍 벽지 무슨 벽지 막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막 무슨 코끼리 똥으로 태국에 가면 막 봉이 만들죠. 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게 다 쓸모 없으면 쓸모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쓸모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용지용이란 말이 그러면 좀 이해가 쉬워요? 네. 그걸 쓸모 없으면 쓸모 있음. 우리가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쓸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물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탐구에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서술적 이미지의 시에서 겨울밤의 꿈이라는 시가 또 있어요. 서술적 이미지의 시, 겨울밤의 꿈. 이 서술적 이미지의 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미지가 그 자체를 위해서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순수시의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서술적 이미지의 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 이미지가 거기다 써놓으세요. 거기 328쪽에다가 이미지가 그 자체를 위하여 동원되는 시. 다시 말해서 뭐예요? 순수시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겨울밤의 꿈이라는 시는 길게 나오는데 거기다 좀 써보세요. 겨울밤의 꿈은 어떤 시냐? 328쪽입니다. 옆에 땡땡하고 초록색 겨울밤의 꿈 옆에 지상의 시간 속에서 빛을 받는 사물들의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시. 다시요. 지상의 시간 속에서 빛을 받는 사물들의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시. 이런 걸 이제 서술적 이미지의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쭉 읽어보면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저녁 한동안 가난한 시민들의 살과 피를 데워주고 밥상머리에 된장찌개도 데워주고 뭐 이렇게 나오죠. 상당히 시가 길죠. 아버지가 식후에 석간을 읽는 동안 조간신문, 석간신문 예전에는 석간신문이 있었죠. 네. 지금도 있나요? 그래요? 뭐 그러니까 지금도 근데 옛날만큼 많이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네. 하여튼 석간을 읽는 동안 아들이 식후에 이웃집 라디오를 엿드는 동안 연탄가스는 가만히 쥐라기의 지층으로 내려간다. 표현 참 멋지죠. 연탄가스가 쥐라기 알죠? 네. 그 지층으로 내려간다. 이런 게 참 시적인 표현이에요. 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 보면 뭐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보세요. 329쪽. 이 시는 관념을 담은 비유적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를 위한 이미지. 김춘수가 서술적 이미지를 지정한 이미지로 이루어진 시다. 이 시는 존재 이제 여기도 밑줄 좀 치세요. 세 번째 줄 329쪽 세 번째 줄 다시 말해 다음에 꽃을 위한 서시에서 같이 아까 꽃을 위한 서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의 어둠을 더듬는 시 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가 아니라 지상의 시간 속에서 나오죠. 빛을 받는 사물들의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시이다라고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관념이라든가 상징 같은 건 다 없어졌다는 거. 아까 순수시라고 기억나시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가난한 시민들의 저녁 한때와 겨울 풍경을 연탄가스, 연탄, 쥐라기, 희조새라는 이미지의 연설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자 보세요. 연탄에 기대는 겨울 저녁의 생활 풍경을 쥐라기 새가 연탄가스에 그을린 서울의 겨울의 제일 낮은 지붕에 내려앉는 것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또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 쭉 내려가다 보면 밑에서 한 다섯째 줄 서울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과 그 있죠. 쥐라기의 시조새 이미지는 위계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 위계적 관계라는 건 우리가 위계질서란 말 들어봤어요? 위계질서. 그렇죠. 위계질서 수직적 관계죠. 이걸 이제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위계질서 영어로. 여러분 혹시 공부하다 보면 하이어랄키란 말 처음 들어봐요? 네. 이걸 하이어랄키라고 하는 거예요. 위계질서란 말도 쓰지만 하이어랄키란 말 되게 많이 써요. 여러분 이제 뭐 공부하다 보세요. 하이어랄키가 많이 쓰입니다. 위계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이어랄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건 수직적인 관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서울 시민의 일상하고 지라기의 뭐 시조새가 이게 뭐 연결이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에 충돌을 야기하는 이미지들의 병치라는 거. 그러니까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우리가 지하철 정거장에서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런 시 보면 에즈라 파운드에 나중에 또 공부하실 거죠. 조금만 설명드리면 에즈라 파운드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은 동양학을 엄청나게 공부한 시인이에요. 에즈라 파운드가. 근데 이분의 시 중에 지하철 정거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인터넷. 이게 딱 두 줄밖에 안 돼요. 두 줄짜리. 그러니까 두 줄. 이게 결국 일본의 시에 보면 하이쿠라고 있죠. 네. 일본 시들 보면 하이쿠. 17자. 그렇죠. 그렇게 딱 17자 두행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모방해 갖고 쓴 시예요. 지하철 정거장에서라는 시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보면 그래도 이 사람하고 이제 어떤 물건들 이런 걸 연결시켜 가지고 칙칙한 곳에 이제 지하철 타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연결시켜 쏘는 시가 있거든요. 지하철 정거장에서라는 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병치 은유인데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는 병치 은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동떨어진 것을 연결시키는 병치 은유다는 거예요. 병치는 병치 무슨 말 알겠죠? 영어로 juxtaposition이라고 해요. 병치 은유라. 병치, 적스타가 병치, 나란히 둔다는 거, 병치라는 게 은유. 자, 하여튼 그런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연결이 안 되는 걸 연결시켜놨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그건 그것까지 알겠죠. 아니 쥐라기하고 뭔 상관이에요? 시조새하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시가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미지 연쇄의 결과 시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이미지 모자이크를 통해 시민들의 소소한 삶은 시공을 넘어서는 장대한 시간과 접속되기 때문이다. 여기 나왔죠. 뭐 어떻게 보면 쥐락이라든가 이런 그 시기가 있어야지만 어때요? 현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지나서 뭐 중생대 어쩌고저쩌고 우리 지구과학 공부할 때 막 배웠잖아요. 그런 시기가 다 지나고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시기들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게 무의미 시의 의미에서 눈물이라는 시, 눈물에. 여러분 보세요. 이 시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당황스러워지는 시예요. 당황스러워지는 시. 당황스러워지는 시라고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써보세요. 관념을 배제한 서술적 이미지들. 관념 있잖아요. 관념을 배제한 서술적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적 이미지들의 연쇄와 병치.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써요. 관념을 배제, 빼버렸어. 배제한 뭐의 이미지? 서술적 이미지들의 연쇄와 병치. 뭔 소리인지 알겠죠? 연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병치는 나란히 두는 거. 알겠죠? 병치 아까 했잖아요. 적스타 포지션이라고. 보세요. 이게 도대체 이 시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와 여자의 아랫도리가 젖어 있다. 밤에 보는 오갈피나무의 아랫도리가 젖어 있다. 맨발로 바다를 밟고 간 사람은 새가 되었다고 한다. 발바닥만 젖어 있었다고 한다. 무슨 김밥 몇 굴이 터지는 것 같은 시죠.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거? 연결이 안 되죠. 근데 단지 이제 좀 두 번째 줄에 보면 밑줄 쳐보세요. 아랫도리가 젖어 있다. 네 번째 줄에 오갈피나무의 아랫도리가 젖어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발바닥만 젖어 있었다고 한다. 뭐 이렇게 젖어 있다 뭐 이런 말은 막 있는데 제 말씀 맞죠? 당황스럽지 않나요? 네. 되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무의미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무의미시가 뭔지 조금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봐도 도대체 해석이 불가한 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비평가들은 이걸 가지고 또 분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막 해놓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눈물이었을까요? 어떤 거요? 왜 제목은 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젖어 있다는 것은 아랫도가 젖어 있고 뭐가 젖어 있고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가 젖는다는 것은 또
그러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땀이잖아. 땀은 어떻게 보면 눈물이고 소금이고 다 뭐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이제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무의미시다. 대표적이다. 나왔죠. 무의미시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인동잎이나 하늘수박 이런 것처럼 그런 시라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내용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고 나오죠. 밑에서 넷째 줄 봐봐요. 이 시에 열거된 이미지들의 내적 연관관계를 추론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시에 제시된 이미지의 파편들은 김춘수의 개인적 체험으로부터 길어 올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왔죠.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길어 올렸다.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이 시의 이미지의 흐름은 남자와 여자의 젖어 있는 아랫돌이, 오갈피 나무의 아랫돌이, 맨발로 바다를 밟고 간 사람, 새, 젖은 발바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 이미지를 중지하고 있는 오갈피 나무의 아랫돌이는 출처가 명백하다. 어릴 적 운동회에서 본 하나의 인상을 수리했다. 아이의 무릎이 노출된 아랫돌에는 바위빛이 된 때가 엉기고 굳어져 있는 것 살까지 듯. 이게 이제 오갈피 나무의 껍질을 보는 듯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뭐 그게 이제 연상되고 사람의 아랫돌을 보면 그 바위빛 살갗을 눈앞에 떠올리고 그럴 때 두 발을 가진 직립동물이 슬퍼지기만 하다. 구제될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놓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써놨는데 이거 그렇죠. 약간 이제 비평가들이 그냥 써놓은 거니까 이거는 좀 억지성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비평가들은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야 돼. 철학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코이가 너무 커버리고. 아 그렇죠. 철학자가 봐요.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말했다. 한 줄, 두 줄이면 쓴 말을 500페이지 써요. 뭔 소리도 모르는 이야기를. 짜라투스트라는 제목은 들어봤죠. 네. 그런 게 또 철학이에요. 한마디로 쓴 말을 막 500페이지 쓴다니까. 개변을 늘여놓는. 그렇죠. 개변. 그러니까 그것도 능력이지. 개변을 늘어놓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위기적으로 늘어놓아야 되니까. 근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시가 이제 그러면 예수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맨발로 바다를 밟고 간 사람의 이미지는 여기 예수님 여기 성경에 보면 막 바다를 막 가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두 발을 가진 진입동물의 승려를 뭐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자 이렇게도 막 볼 수는 있다는 건데 참 억지스럽죠. 그런 것도 조금은 있죠. 김춘수는 뭐 하나의 종교로만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막 어떤 거는 또 지금 아까 말씀했잖아요. 쓸모없는 것에 쓸모 있음 이런 건 장자하고 또 연결되고 그다음에 뭐 불교적인 연결도 있고 뭐 딱 하나의 종교로만 연결될 수 없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맨발로 바다를 밟고 간 사람 이런 것들은 또 예수님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뭐 여기까지는 모르시더라도 무의미시로 이 대표적인 시가 이 시다라고만 이해하면 돼요. 눈물이라는 시가. 네. 네, 그렇죠. 심심해서. 근데 어쨌든 깊이가 있죠.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온 게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엄청나게 길죠. 보세요. 여기 지금 다뉴브강 살얼음이 지는 동부에 척격을 해가지고 막 쭉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뉴브강 혹시 가보셨어요? 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 헝가리에 사고 났던 데. 네, 그렇죠. 저 그때 몇 년 전에 그 배를 타고 갔는데 야경을 막 보고 잔 부딪혔는데 사고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신 거예요? 네, 그 2014년도인가 갔었거든요. 하여튼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엄청 시는 긴데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뭐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이 다뉴브강의 이야기와 한강에 막 이야기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읽어보면 여기 뭐 한강에서의 소녀의 죽음 막 나오죠. 333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그거하고 막 연결시켜 놨어요. 오버랩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334쪽입니다. 거기 지금 시간이 없네. 그 마지막 단락 이 시는 김춘수가 56년 버스 안에서 우연히 본 신문 국제면에 실린 사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소련의 폴란드, 헝가리의 반공산주의 운동을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한국전쟁하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이게 무슨 수법이다? 금방 했는데. 연상수법. 병치은유 말고 연상수법. 이 두 개를 연결시킨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시로 이제 이 존재론적인 탐구를 썼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거는 넘어가고 336쪽 거기 마지막 단락을 네모 쳐놓으세요. 마지막 단락. 김춘수의 시 세계는 네모 별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무의미 실험시와 더불어 역사 폭력의 문제를 다뤘고 처용 단장 이렇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또 관념으로부터의 탈피, 서술적 이미지, 의미를 덜어낸 무의미 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김춘수 시인은 실험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한 시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결론. 그래서 김춘수의 시의 언어는 자, 거기 세 줄 밑줄 좀 치세요. 김춘수의 시인의 시는부터 이스타까지 언어와 사물의 관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유와 더불어 시어의 가능성과 한계를 누구보다 철저히 탐구했다. 이런 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김춘수 시인들의 시가 이렇게 그런 그 의미들의 맥락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자, 쭉 내려가다 보면 밑에서 한 6째 줄, 7째 줄부터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으로부터 처용 단장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무의미 시에서와 같은 형식 실험적인 면모와 더불어 역사와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서도 자, 여기 밑줄 쳐주세요. 실험적 언어로 탐색한 경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밑에서 넷째 줄. 실험적 언어로 탐색한 경과. 그러니까 되게 실험적인 시인이다. 그런 맥락에서 언어와 사물의 관계를 탐구하는 시인들에게 뭡니까 그 아주 중요한 경로를 열어놨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시인이고 존재론적인 시인이고 무의미시가 있고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존재론적인 탐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못했지만 이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은 연상 수법을 통해서 헝가리의 소녀와 한강의 그에서의 소녀의 죽음을 연결시켜놨다. 연상 수법으로.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